은퇴 자금 5억 들고 강원도 펜션 창업한 58세 교감 선생님 통장에 3,700원 남았습니다. 새벽 4시 편의점 자동문이 열리며 배송기사가 들어옵니다. 저는 한 손에는 재고 정리표를, 다른 손에는 볼펜을 든 채 그를 맞이했습니다. 교감 선생님이라고 불렸던 게 언제였는지 이제는 그냥 아저씨라는 호칭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냉장고 음료를 하나씩 진열대로 옮기면서 문득 손끝에 배인 차가운 기운이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분필가루가 묻어있던 이 손가락들이 이제는 매일 밤 차가운 캔을 만지고 있습니다. 가끔 새벽 손님들이 제게 물어봅니다. 선생님이셨나 보네요. 말씀하시는 게 그렇게 들려서요. 맞습니다. 저는 선생님이었습니다. 아니, 지금도 선생님입니다. 다만 교단 대신 계산대 앞에 서 있을 뿐입니다. 오늘도 새벽 6시까지 이곳을 지키며 생각합니다. 문학을 사랑했던 제가 어쩌다 이 자리에 서게 되었는지를요. 이제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말해보려 합니다. 저는 김민수입니다. 올해 59살이고 30년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쳤습니다. 처음 발령받은 곳은 경기도 작은 시골 학교였습니다. 신규 교사 시절부터 늘 성실했습니다.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학교 도서관에서 수업 준비를 했고 아이들이 하교한 후에도 늦게까지 남아 다음 날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아내 영희와는 같은 학교에서 만났습니다. 그때 아내는 음악 교사였지요. 결혼 후 아내는 아이들 키우느라 교직을 그만뒀지만 저는 계속해서 교단을 지켰습니다. 큰아들 준혁이와 둘째 딸 수빈이를 키우면서도 제 일에 대한 열정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교직 20년 차가 되던 해 저는 교무부장이 되었습니다. 그 후 5년 뒤에는 교감으로 승진했습니다. 동료 교사들은 제가 성실하다고 아이들을 진심으로 아낀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랬습니다. 방과 후에도 공부가 뒤처진 아이들을 따로 불러 가르쳤고 집안 사정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참고서를 사서 주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문학을 사랑했습니다. 윤동주의 시를 읽어주면서 아이들 눈에서 반짝이는 빛을 볼 때 김소월의 진달래꽃을 낭송하며 아이들이 고개를 끄덕일 때 그때가 가장 행복했습니다. 제 수업을 듣고 나서 문학에 관심을 갖게 된 아이들이 편지를 보내올 때면 교사로서의 보람을 느꼈습니다. 퇴직금과 적금, 그리고 작은 아파트 한 채.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아내와 저는 늘 말했습니다. 욕심내지 말고 소박하게 살자고요. 그렇게 평범하고 성실하게 살아온 58년이었습니다. 은퇴를 1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우리 은퇴하면 뭐 할까요? 서울에 계속 있기에는 물가도 비싸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내기에는 아직 젊잖아요. 그때 문득 떠오른 게 있었습니다. 강원도 평창 근처에서 펜션을 운영하며 북카페도 함께 하는 곳을 본 적이 있었거든요. 조용한 산골에서 책을 읽고 가끔 문학 강의도 하며 여유롭게 사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였는지요.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아보니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그 지역 관광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었고 정부에서도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코로나 이후 도심을 떠나 자연 속에서 힐링을 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도 있었습니다. 계산해보니 충분히 가능해 보였습니다. 퇴직금 2억 5천만 원과 아파트를 팔면 나오는 3억, 그리고 그동안 모은 적금 5천만 원까지 합치면 총 5억 원이었습니다. 펜션 부지와 건물에 3억, 인테리어와 푸카페 꾸미는데 1억, 운영자금으로 1억을 남겨두면 딱 맞아떨어졌습니다. 더욱이 제가 교사 출신이라는 점이 큰 장점이었습니다. 펜션에 오는 가족들을 위해 아이들 대상 독서 교실을 열 수도 있고 어른들을 위한 문학 강의도 할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숙박업이 아니라 문화와 교육이 결합된 차별화된 사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도 처음엔 망설였지만 점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음악 교사 출신이니까 가끔 작은 음악회도 열 수 있을 거라고 했죠.
산속에서 시를 읽고 음악을 듣는 문화 공간. 생각만 해도 낭만적이었습니다. 개업한 지 석 달이 지났을 때부터 뭔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름 성수기에는 괜찮았는데 가을이 되자 예약이 뚝 끊어졌습니다. 주말에만 간간히 손님이 오는 정도였죠. 가장 큰 문제는 난방비였습니다. 산골이라 추위가 일찍 찾아왔는데 펜션 8개 방과 푹카페까지 난방하려니 한 달에 200만 원이 넘게 나왔습니다. 손님이 없어도 최소한의 난방은 해야 했으니까 매일이 적자였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인허가였습니다. 푹카페에서 간단한 음료와 디저트를 팔려면 식품위생업 신고를 해야 하는데 지자체에서 까다롭게 굴었습니다. 펜션과 푹카페를 함께 운영하는 복합시설이다 보니 건축법상 용도 변경도 필요했고요. 무엇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손님들이 문학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독서 모임을 만들어 보려 했지만 참여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 그냥 쉬러 온 것뿐이었으니까요. 아내는 점점 불안해했습니다. 여보, 이러다가 미천 다 잃는 거 아닐까요? 하지만 저는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첫 해는 원래 힘든 법이라고 입소문이 나면 달라질 거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이듬해 봄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펜션업은 완전히 멈춰버렸어요. 석 달 동안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대출 이자는 매달 나가고 관리비며 공과금은 계속 나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제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았는데 스트레스 때문인 것 같다고 의사가 말하더군요. 약값과 병원비가 만만치 않았어요. 아내도 우울증이 심해져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 준혁이가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신부 집에서 예단을 요구했습니다. 2천만 원. 평소라면 어려운 돈이 아니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어요. 하지만 아들 결혼을 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은행에서 추가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펜션을 담보로 해서 5천만 원을 더 빌렸어요. 이자는 연 6%, 한 달에 250만 원씩 나가는 돈이었습니다. 딸 수빈이도 대학 등록금 때문에 전화했어요. 장학금을 받기는 했지만 생활비가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매달 50만 원씩 보내달라고 하는데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돈은 계속 나가는데 들어오는 건 없었어요. 저축해둔 운영자금 1억 원도 1년 만에 바닥났습니다. 그해 겨울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펜션에 묵고 있던 가족 중 6살 아이가 보일러실 근처에서 놀다가 화상을 입었어요. 2차 화상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그 부모는 저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이틀 후에 일어났습니다. 노후한 전선에서 누전이 발생해 펜션 한 동이 완전히 타버렸어요. 다행히 그때는 손님이 없어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번지면서 옆 동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보험회사에 연락했더니 충격적인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전기시설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 화재 원인이므로 면책사항에 해당한다는 거였어요.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복구 비용만 2억 원이 넘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 돈이 없었습니다. 은행에서는 추가 대출을 거절했고 이미 받은 대출조차 상환을 독촉해 왔습니다. 아내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며칠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더니 어느 날 밤 수면제를 과다 복용했어요. 다행히 제가 발견해서 응급실로 데려갔지만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 준혁이는 전화로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만하세요. 엄마가 죽을 뻔했잖아요. 딸 수빈이도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했어요. 집안이 이 모양인데 무슨 공부냐면서요. 결국 펜션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법원 경매로 넘어갔고 5억으로 시작한 사업이 2억 5천만 원의 빚만 남겼습니다. 집도 팔았지만 빚을 다 갚기에는 부족했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서울 변두리 작은 월세방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아내는 아직도 우울증 치료를 받고 있고 저는 이 편의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30년간 교단에 선 사람이 편의점 계산대에 서다니.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이 일도 소중한 일이라는 걸 알았거든요. 새벽에 출근하는 간호사가 따뜻한 커피를 사갈 때, 야근하는 택시기사가 김밥을 고를 때, 저는 그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문학을 가르치는 것만이 가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아내와의 관계도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함께 이 어려움을 견뎌내면서 오히려 더 끈끈해진 것 같아요. 주말에는 도서관에 가서 함께 책을 읽습니다. 거창한 북카페를 꿈꾸었지만 결국 책은 어디서든 읽을 수 있다는 당연한 진리를 늦게 깨달았습니다. 가끔 편의점에 오는 학생들에게 책 추천을 해주기도 해요. 그럴 때 예전 교사 시절의 보람이 조금씩 되살아납니다. 거대한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작은 선량함까지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걸 배웠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 남짓이지만 감사합니다. 정직하게 번 돈이니까요. 빚은 아직 많이 남아있지만 천천히 갚아나가고 있어요. 급하게 부자가 되려던 욕심이 모든 걸 망쳤다는 걸 이제는 압니다. 새벽 6시 교대할 직원이 오면 저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지하철에서 출근하는 사람들을 보며 생각해요.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저도 그중 한 명일 뿐이라고요. 꿈이 없어진 건 아닙니다. 빚을 다 갚고 나면 작은 서점이라도 해보고 싶어요. 거창한 북카페가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편하게 들를 수 있는 작은 책방 말입니다. 그때는 욕심내지 않고 소박하게 시작할 생각입니다.